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진실의 위기를 끝장내는 끝장뉴스,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2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영식 뉴스 에디터, 시사 에디터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연일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끝장나는 뉴스 전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언자로 등극하셨어요? 네. 조금 이따 그 내용 알게 되실 텐데 예. 어제 명언을 남기셨는데 제가 볼 때 그 유발 하라리급의 명언을 남기셨어요. 검사는 사과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슈 끝까지 한번 끝장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에디터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오늘의 끝장내 첫 번째 이슈는 오늘 끝장낼 이슈는 윤석열의 최종 변론 만나보려고 합니다. 역시. 어제 이제 최종 변론이 있었는데 논란이 많았고요. 뭐 네. 대체적으로 오늘 사설들이 혹평이 많습니다. 뭐 물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혹평이고 그나마 2시간 안에서 다행이다. 이런 평가들 속에 아무튼 혹평들이 있는데 과연 최종 변론에서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부터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12.3 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거 이제 좀 보기가 힘드네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이거 들었으면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 군을 국회에 투입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투입한 건 국경에 투입했잖아요. 국경에. 그렇죠. 국가 비상사태도 그것도 국경을 너무 많은 그 불법 체류자들이 넘어온다. 물론 그것도 논란이 있지만 그런 얘기였지. 이게 무슨 국회를 군 투입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최우진 씨는 엄청 긴데 하이라이트로 뉴스토마토에서 굉장히 잘 편집해 주셨지만 네. 박영식 에디터님께서 조금 더 주요 발언들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냥 최후 진술 대부분이 다 이제 야당 공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당 때문에 계엄했다라는 논리를 설파하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뭐 간첩 사건이나 대공수 사건 얘기를 왜 안 꺼내냈는데 역시 꺼내면서 색깔론을 다시 언급을 한 것이고 이제 주요 발언을 보니까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인해서 2024년 1월에 국정원의 대공수 사건이 박탈되었다. 이제 이것도 야당 책임이다라고 일단 언급을 했고 재판 중인 사건을 언급했는데 이게 간첩 사건에 대한 사례들을 지금 언급을 또 했어요.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뭐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이런 간첩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소위 이제 내란 공작 세력들이 있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이런 간첩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계몽령이 왜 안 나오는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엄의 정당성 이걸 강변하기 위해서 계몽령이라는 내용을 마찬가지로 반복을 했고요. 국민들과 함께 나서달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진심 어린 호소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저는 사실 어제 최고의 헛소리를 하나 찾자면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아.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갔다. 네. 이거 왜 언급했냐면 계엄군이 왜 국회 유리창을 깼느냐에 대한 항변이거든요. 그렇죠. 재판관들이 질문했었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피하기 위해서 시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 유리창을 깼다라는 얘기를 대통령 윤석열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논리전 모순이라는 게 이게 국회에 군을 투입시키고 왜 유리창까지 깨고 들어갔느냐라는 지점이 사실 결정적인 부분인데 결정적인 장면이고 증거이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당초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저는 왜 군인들의 근무 위치를 본관이라고 표현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서 이 얘기가 아마 어제 희대의 헛소리가 아니었나 이제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야당 언급이요 48번 나왔고요. 대부분 다 야당 탓이다. 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국적이고 대국적인 결정을 한 것뿐이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과와 통합의 메시지 이런 건 없었던 거네요. 네, 없었습니다. 야, 이게 저기 황방열 기자님 이거 예언하셨잖아요. 어제 그 말씀이요. 검사는 사과하지 않는다. 이거 지금 이게 뭔가 굉장한 명언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있거나 타인하고 분쟁이 있을 때 또는 이제 뭐라 그럴까 교통사고 같은 거 있을 때도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이러면 그 책임을 인정한다. 자기 과오다. 자기 잘못이다라고 인정하는 걸로 검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이 사건 다루는 데 있어서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도 그 시점에서 자기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한 것이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상황이 변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검찰 출신 정치인들 사과한 예를 아마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직 책이 본판이 나오진 않았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그 책에서 뭔가 사과의 메시지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계엄을 못 막았다, 뭐 죄송하다 이런 그런 거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명언이 계속 작중할 것 같아서 너무 예리한 이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뭐 사과와 승복이라는 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이건 제가 어제도 그 우리 끝장뉴스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쯤 되면 이제 이 비상계엄 사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헌법이라는 거창한 것보다는 그냥 윤석열이라는 한 인간, 그러니까 헌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내란 행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따질 거 없이 그냥 윤석열이라는 인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최소한 이제 양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그것에 대한 부적절성 이런 것들을 언급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온통 야당 탓과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했던 거라면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입장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한 인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방송을 좀 보다가 도저히 방송을 못 보겠어가지고 그만두고 텍스트로 그냥 읽어봤는데 그러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국민들한테 지금 한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경고성 그들 표현대로 이제 계몽령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왜 국회에다가 군대를 보내고 경찰을 보냅니까? 한 명도 안 보냈어야죠. 정상적인 그렇죠. 그냥 보통의 상황 비상계엄 발령하지 않은 상황으로 내버려뒀어야죠. 뭐 280명을 보냈네 뭐 국회 본청에 들어간 숫자가 열 몇 명이네 이런 소리 할 것 자체도 없이 아예 보내지 말았어야죠. 그걸 왜 보냅니까? 2시간짜리 경고성으로 하려고 했으면. 아니 그리고 그게 진짜 경고하고 계몽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은 이제 계엄사가 계몽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 드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나는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잘못한 걸 고쳐주기 위해서 너를 팼어. 네. 나는 폭력을 휘두르려고 한 게 아니고 너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 폭력을 저지른 거야 라고 설명한 아이들이 막 나오지 않을까 생각 나올
정도로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개인의 도덕적인 어떤 그렇죠. 이게 정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양 집단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뭐 반대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체제라는 게 이제 민주주의 체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극단주의에 이제 몰입한 인간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떤 폭력이라는 수단이라든지 이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권력이라는 수단이든지 이런 수단들을 동원해 가지고 무릎 꿇리려고 하는 것 혹은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극단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인간 윤석열의 이 머릿속에는 그저 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그리고 그저 겁을 주려고 했던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것을 반복했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그 무수히 쏟아진 언론 보도와 증언들과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에 참담함을 일단 가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요즘 초등학생들만 하더라도 그 학교 교과 과정에서 사과의 요소 같은 것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진정한 사과인지 그런 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가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변명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족을 붙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성의 진심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 이후에는 앞으로 이런 잘못은 꿈도 꾸지 않겠다. 잘못하지 않겠다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이걸 사과의 사요소라고 해가지고 요즘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근데 어제 대통령 윤석열의 최후 진술에는 이 네 가지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그냥 문제고 물론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사과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물으신다면 물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게 이제 처음과 끝에 보면은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 그래서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여기도 또 변명이 들어가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요거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가 아닌 거죠. 원래 사과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진짜 맞습니다. 무슨 어떤 기업에서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공장 폐수를 잔뜩 배출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근데 네.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만은 피해자들한테 모두 보상하겠습니다까지만 해야지. 예. 그렇지만 이 행위는 우리가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조하기 위해서 소비자 여러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일 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그 기업은 주가도 떨어지고 물건도 안 팔리고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기업은 주가라도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이분은 어떤 게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저는 사과 이런 건 애당초 아예 생각도 안 했지만 그래도 승복 그러니까 헌재 중요하죠. 결과를 인정한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는 그래도 한마디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이제 그 이유는 헌재 판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고 이때 이 과정을 지금 굉장한 혼란과 물리적 충돌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윤석열 씨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뭐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나온 결과는 인정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어야 이게 좀 상황을 악화시키는 걸 그래도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도 이제 헛된 기대였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보수적인 평론가나 또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조차도 사과를 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본인들이 지지를 좀 회복하거나 또는 차기 대선에서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통합의 메시지는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않고 다만 인정.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윤석열 씨가 이렇게 해놓으면 국힘은 계속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목을 떼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힘 사람들이 뭔가 좀 바꾸고 싶어도 그런 내부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반응은 어때요, 진짜? 뭐 국민의힘 반응도 제각각이긴 한데 일단 주류 정서만 소개를 해드리면
진솔한 변론이다. 이제 이게 주된 정서와 기류입니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만 옮겨드리면 물론 안타깝고 이 상황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한다.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그리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로 얘기를 했지만 변론을 종합을 해보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간 이제 헌재를 또 때렸습니다. 헌재는 그간 심리 과정에서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냈는데 최종 결론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공정하고 현명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석 대변인 역시도 뭐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저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건 신동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제 이런 워딩도 보여요. 그러니까 애써 높이 평가해주는 모습이긴 한데 다만 일부 이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 김상욱 의원 같은 분들은 그래도 조금 목소리를 내줬는데요. 승복의 메시지와 통합의 메시지가 없어서 아쉽다라는 평가도 덧붙였고 김상욱 의원 아직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사고에서 못 벗어나 있는 건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 그래서 일부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좀 아쉬워하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 앞서 이제 우리 황방혁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과보다 중요한 건 승복이었는데 승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국민의힘에 있는 주류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지게 되어 있고 아마 목적성을 이제 저는 목적에 대한 합리성이 좀 윤석열 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없다고 보는 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승복하지 않고 상황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서 어제 말씀드린 최악의 상황은 옥중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혹은 대선에 개입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 분탕질을 치는 정치를 또 한번 피고인의 신분으로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게 제일 걱정이 되고요. 사과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탄핵에 대한 잘못을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사과를 해버리면 그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외부에 있는 세력,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탈출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들고자 사과도 하지 않고 승복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에서는 비판했겠죠? 예, 민주당은 예상 가능한 수준의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파렴치한 거짓말을 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참회나 사과가 보이지 않았다. 파면을 촉구하는 메시지이고 하루 속히 파면을 해달라라고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야당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여기 좀 강도가 좀 더 셉니다. 네. 연산군도 울고 갈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었다. 이걸 실토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윤석열의 파면은 상식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산군 기발한데 히틀러가 더 가깝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그 대선 주자들은 또 국민의힘 안에서 이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당연히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입장을 보이면 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조금 입장이 서로 갈리지 않을까요? 어땠어요? 대선 주자들 입장도 나왔나요, 황 기자님? 예, 홍준표 시장만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수 있는 최종 진술이었다. 그리고 탄핵이 기각될 거로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웃긴 얘기가 어젠가 그젠가요? 바로 시장 그만두고 서울 가겠다고 또 그랬잖아요. 맞아요. 대구시장 그만둔다고 그래서 네. 대구의 시민단체들이 막 환영 성명 냈더라고요. 시장 그만두고 후임자 빨리 찾자 그러면서. 드러내지는 못하는데 이제 마음은 이미 다 콩밭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4일 날인가 출판기념회 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러고. 3월 4일이요? 그렇죠. 3월 4일 날. 책은 오늘 나왔나요? 책은 이제 28일인가요? 시중에 배포되는 건 28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 정식 출간 일자가 28일인 걸로 알고 있고 이미 26일부터는 어쨌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수는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약은 받고 있는데 네. 기사가 조금씩 기존 원고 취재해가지고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책에 대한 이목도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개업날 실제 어떤 전화를 받았다라면서 대통령이 죽이려 한다 이제 이런 메시지 자신이 들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법무장관직 사퇴 요구를 나한테 하기도 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들어 있지는 않을 것이고, 뭐 여러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 전체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화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조금씩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책을 발간하는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탄핵으로 상처 입은 국민들에게 자신 또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입장을 동시에 밝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지도자성을 좀 강조하고 윤석열 측과의 거리두기도 필요하지만 일부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한 번씩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SNS상에서 보여지는 설전을 보면 뭐 이재명 대표를 연일 때리는 모습들 이제 이런 메시지들은 계속 간혹 보이는 것 같고요. 아마 아직 파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뭐랄까 대선 주자들이 갈짓자 행보 비슷하게 보여질 만한 그런 내용들을 스스로 딜레마를 좀 겪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홍준표 시장은 특히 뭐 어제 저희도 잠깐 짚긴 했습니다만 본인의 운명을 스스로 지금 어떻게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메시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대구시장 그만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 탄핵 기각이 됐으면 좋겠지만 조기 대선 출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뭔가 모순된 입장을 보여준 적도 있어서 국민의힘 주자들은 이미 늦어버렸다. 모든 것들의 타이밍이 다 늦어버렸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그 안철수 의원은 계속해서 어쨌든 윤석열 씨 쪽을 비판을 해왔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은 어때요? 이번에도 비판하는 입장을 냈나요? 최후 진술과 관련해서는 통합 화해 메시지를 기대했으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의 어떤 톤앤 매너 역시도 아주 가열차게 윤석열 피청구인을 비난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자들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통과해야 본선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피청구인 윤석열과는 거리를 둔다 하더라도 그리고 탄핵에 어쨌든 승복하는 입장을 나중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들이 끌어안을 지지층은 현재 윤석열 지지층, 주류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참 유승민 그 의원은 어땠어요? 혹시 메시지 있었나요?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도 이 최후 진술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최후 진술에 대한 평가를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에 서서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아쉽다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고 그보다도 사실 가장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언론이 부각하고 있는 내용은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비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이재명은 빈집털이 도둑이고 중도 보수는 아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내가 참 많이 있다라는 대목이 하나가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협력 관련해서도 열려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제가 그냥 감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네요.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비명계 주자들, 그러니까 명태균하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 탄핵 찬성을 그래도 언급을 했던 그 대선 주자들은 이번에 그래도 최후 변론에서 사과를 해주고 통합의 메시지를 해주고 약간 이 씬에서 윤석열 씨가 물러나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우리가 어떻게든 뭐 야당 비판하고 뭐 야당의 폭언이 있었다 인정하면서 그래도 이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다음 대선으로 갈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요구했는데 윤석열 씨가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거네요. 그래서 지금 다들 뭔가 발목을 잡힌 것 같은 그런 이 분위기가 연출된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그런 자박인 거죠. 국민의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이런 계기로 해서 이거 선을 좀 긋고 나갈 수 있는데 탄핵을 반대한다는 걸 당론으로 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이게 계속
그 뒤에 스텝이 방면으로까지. 계속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조선일보 그리고 방금 조선일보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복귀가 어렵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데 특히 어려운 게 조선일보 때문에라도 안 될 것 같아요. 김건희 그렇죠. 씨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 윤석열 그 씨 보도는- 복귀하면 조선일보 폐간에 진짜 목숨 걸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티 조선의 새로운 주자입니다. 그것도 전화 녹음 나온 거죠. 그렇죠. 그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 주진우 기자가 주진우 씨가 좀그 시사인 편집위원이죠. 예, 취재를 했는데 이제 김건희 씨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 통화 대상자는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김건희 씨 그 육성만 나왔죠. 통화 녹음. 아니 하필이면 또 조선일보 폐간이 여기서 나와서 그게 오늘 사실 유튜브에 현재 돌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 가장 큰 주제이긴 한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내용이긴 하죠. 저는 그것도 이게 모르겠어요. 시점 자체가 일단 계엄 이후의 상황으로 알려져 있어서 계엄 이후에 조선일보에 대한 어떤 배신감을 김건희 씨가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실제 구두로 이야기하는 육성이 지금 공개가 된 거라서 그 주진우 기자가 어느 쪽에서 그 내용을 취재를 해왔는지 또 그리고 조선일보는 심지어 또 지금 주진우 기자에게 소송을 걸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서 예, 이게 좀 말을 할 때 조선일보가요? 조선일보가요. 왜 조선일보가 소송을 걸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소송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말을 좀 옮기는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좀 흘러나왔던 모양입니다. 때문에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우리와는 이제 관계 없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 녹취록의 내용이 흘러나온 정황이라든지 이제 그런 배경에 조선일보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좀 선을 긋고 싶은 모양인데 일단 폭로의 내용 자체가 그러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이제 그 대목에서 소송을 걸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유승민 의원 입장 전달해 드리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가능성이 가장 낮아 보이는 인물로 또 꼽히다 보니까 네네네.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입장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최후 진술이 실제 종결이 되기 전에 어떤 입장을 남겼었냐면 헌재 결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 국회 우리 모두가 승복하자 정도의 메시지지 최후 진술이 아쉽다, 어떻다라는 입장 자체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평론가님들의 말씀을 제가 듣잖아요. 그럼 이게 흐름이 있는데 쭉 이렇게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계속 하시는데 그전에는 김문수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거 구우파가 준동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잡아먹히고 이러면 이렇게 김문수가 될지도 몰라 가다가 최근에 며칠 동안 사실은 쭉 이렇게 한동훈이나 탄핵 찬성했던 이쪽에서 다시 기세를 올릴 수도 있겠다는 쪽으로 넘어오고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그 최후 변론 이후에 다시 국면이 바뀔 수도 있겠어요. 발목 잡기에 윤석열 씨가 나서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진짜 뭐 나라를 생각하면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선거에 질 거긴 하지만 민주당한테는 좋겠지만 나라한테는 좋은 게 아닌데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근데 그래도 윤석열 씨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 개헌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그러니까 최후 진술에서 개헌을 얘기하는 것이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가장 황당한 내용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마치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저는 좀 뭐랄까 거래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거래, 딜을 던진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들어간 표현 중에는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다.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을 일단 가장 먼저 자신이 업무 복귀 이후에 살필 과제로 일단 꼽았는데 여기 최후 진술 자리고 이 비상계엄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과 더해서 사과와 승복이 필요한 자리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뭐 이제 굉장히 황당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축할 임기가 없을 텐데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점점 애드립이 좋아지셔서 기자님 폭탄이네요. 애드립은 제가 해도 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런 생각이 헌법재판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헌법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는 거 지금 헌법으로 자기가 심판받으러 와가지고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혀 TPO가 안 맞는 얘기를 아이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자다 깨가지고 하는 개인의 얘기인가? 심리 분석을 하면 이게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아직 안 돼 있다. 설마 그래도 파면 결정이 나올까 뭐 이런 거를 믿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만약에 윤석열 씨한테 이런 내용을 개헌 이런 내용을 주입시킨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런 걸 좀 분석을 해보면 그거는 이제 박근혜 트라우마에 대한 그 학습 효과 이런 게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이제 초기에 이 내란 사태 터지고 나서 윤석열 씨가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계속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건데 이 집단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승복하고 그냥 꿇어버리는 형태로 하면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 와해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집단적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지난번처럼 박근혜 탄핵 때처럼 그렇게 당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박근혜 학습 효과가 이쪽에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게 큰 배경이 돼서 개헌 같은 얘기를 전혀 TPO가 맞지 않는 얘기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배경에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생각이 좀 됩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헌법재판관들도 황당했겠지만 그 원래 이 임기 단축 이야기는 모 언론이 단독 보도로 이런 내용이 최후 진술에 나올 것이다라고 예고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맞아. 네. 근데 그때 대부분의 그 비평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나오게 되면 이건 정말 이제 막장이다. 왜냐하면 어떤 현실 인식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자각 능력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고 나는 지금 누구이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그 자각이 없는 사람이나 방금 황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TPO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것은 최후 진술이고 자신이 어쨌든 이 탄핵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재판관이 앞에 있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면 사과 승복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로 진짜 뭐 4대4, 뭐 5대3 이렇게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재판관은 내가 임명했기 때문에 내가 임명해준 사람들은 분명히 나한테 그런 메시지구나. 손을 뻗을 거야. 그런 차원의 어떤 딜이라고 보여져서 실제 이런 기류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총리실은 총리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업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들도 대통령이 돌아올 것을 감안하고 지금 업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착각이잖아요. 부동산 그거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이잖아요. 네네네. 박근혜 탄핵 때 그 원내대표였습니다. 그 문고리 권력 상징하는 정호성 비서관이 지금 용산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아직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생각들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스튜디오에 차를 맨날 갖고 다니지 않지만 운전하고 오는 날은 여의도를 거쳐서 마포대교를 건너올 수도 있고 원효대교를 건너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원효대교가 하루 막히잖아요. 그 다음날 마포대교를 가면 마포대교가 막혀요. 그 다음날 원효대교를 가면 원효대교가 막히거든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게 전략이라면 또 정호성 비서관도 마찬가지 그게 전략이라면 완전히 망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박근혜 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망했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가자. 반대로 가면 더 망합니다. 반드시 더 망해요. 더 막혀요. 반대로 가도 다리가 막힐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 이거는 막히는 다리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네. 현자의 돌림, 햇빛님, 몬순이님, 호행님, 빈센트님, 어이구, 영영님은 박영식 에디터님 영영님 아니시죠? 아니요, 저 아닙니다. 본인은 아니시고, 네네. 근데 박영식 에디터님 예스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힘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황방열 기자님 응원도 좀 해주세요. 네,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소추위원 쪽 영상도 하나 보고 그 얘기도 좀 하면서 정리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소추위원 정청래 소추위원 이제 최후 변론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네. 이것도 지금 무제한 최종 변론 기회는 사실 윤석열 피청구인 측만 가진 건 아니고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 쪽에도 탄핵 소추위원 단장이죠. 이 단장에게도 진술을 허용했는데요. 40분간 최종 진술을 한 내용 저희가 좀 모아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 저는 12월 3일 밤 10시 50분경 비상계엄 긴급 속보를 보고 살떨리는 두려움을 안고 국회 후문 담장을 넘었습니다. 계엄군이 먼저 진을 치고 있다가 체포 연행하지는 않을지 두려웠습니다.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매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노상원 수첩대로 시행되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적 시도였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도발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군 통수권자로 부여받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군과 경찰을 사유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포로가 되어 허무맹랑한 변명과 시건을 잠시 후에 들을지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적반하장, 남탓만 하는 아무 말 대잔치를 이제 믿지 않을 것입니다. 네, 황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이게 본인의 경험을 빗대서 굉장히 좀 격앙돼서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어제 윤석열 씨 최후 진술에도 이 부정선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네 편 아군 얘기가 어제 또 나왔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페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감사원장 때 이 감사 청구가 들어와가지고 2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표 분류기라고 보통 돼 있는데 개표 분류기가 아니고 투표용지를 분리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거를 1170대 전체를 전수조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해킹된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뭐 해킹하고 어떻게 조작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도 제기를 하니까 1177대 중에 대법원에서 이거 검증하려고 7대 가 있는 거 빼고 1170대를 전체를 전수조사했다는 겁니다. 모뎀 자체가 없다. 그랬더니 모뎀 자체가 없다고 그랬더니 뭘 그게 순간적으로 떼냈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와서 그것까지 다 살펴봤다는 겁니다. 결론은 모뎀을 단 게 아예 없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후배 검사들이 선배님도 좀 이거에 나서라 부정선거 주장하는데 그래서 그 후배들한테 공소장을 쓰는 걸로 다 시작하는 거니까 공소장 쓸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근데 공소장이 기사하고 쓰는 거하고 똑같아서 육하원칙으로 써야 되는데 공소장을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장 시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근데 이 정도 되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좀 웃기는 수준입니다. 모뎀이 없는데 모뎀을 설치한 적도 없고 설치할 수도 없는 그 분류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국에서 해킹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다는 게 너무 이게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모뎀이 왜 나옵니까?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그리고 뭐 이제 부정선거나 이제 이런 거는 이미 그게 아까 얘기했던 윤석열 최후 변론 중에 그 진술 중에 가장 또 기가 막힌 거짓말이 또 부정선거로 오늘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하필이면 또 JTBC가 단독 보도로 얘기를 했던 거지만 국정원이 2023년 10월에 윤석열에게 선관위의 보안 체계가 대부분 개선이 됐다라고 보고까지 이미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임명한
국정원장도 못 믿고 중앙선관위원장도 못 믿고 다 못 믿는 상황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비평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청래 소추위원은 네. 뭐 모든 게 다 말이 안 되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 파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이슈들은 정말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거 이외에 근데 눈에 띄는 장면들이 또그 최후비 언론에서 있었어요. 네. 혹시 눈여겨본 장면들이 있으셨어요? 그 어제 사실 변호사 한 분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김계리 변호사. 맞습니다. 예, 그거죠? 저도 김계리 봤어요. 김계리 변호사인데요. 김계리 변호사. 예, 여의죠. 네. 네, 첫 종합변론 주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나도 개몽됐다. 예. 14개월 딸 아이를 둔 아기 엄마로 육퇴 후 육아를 마친 뒤 소파에 누워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을 해봤는데 임신과 출산 이후에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이 폐악질을 드디어 알게 됐고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서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 내가 개몽된 산 증인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게 너무 큰 충격이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 집중을 또 하셨더군요.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있다고 비상계엄은 즉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김계리 변호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헌법재판관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충성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김계리 변호사라는 분은 자기 세력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는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분 정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월 28일인데요. 네네네. 이제 뭐 이것도 일부 보도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2월 28일 금요일 28일인가 29일 집회가 있잖아요. 이제 외부 집회에 이제 뭐 석동현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종종 등장했던 분인데 김계리 변호사 역시도 혹시나 이제 그 연단에 올라서 스피커로 등장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이제 일설에 의하면 있는데 실제 오른다라고 한다면 윤석열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단들 중에 아주 연로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실 정치에 꿈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이용해서 수단 삼아서 이번에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 이 헌법재판소를 이용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런 궤변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좀 분노스럽기도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쭉 재판을 지켜보면서 김계리 변호사 말씀하셨잖아요. 또 석동원 변호사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은 재판에 이기는 것이 이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유명해져서 특정한 정치적 지지층을 확보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가장 좋은 일일까 생각해 보면은 이해관계가 명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승소하는 거는 정말 가능성도 낮고 예. 승소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유사한 재판이 있을 가능성은 또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승소한다고 해서 무슨 김앤장에 스카우트 돼서 뭐 글로벌 기업들 사건을 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유명해져서 정치를 하는 게 가장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이게 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것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복이 되는 인물들도 있어요. 윤석열의 내란죄 형사재판의 변호인단과 중복이 되는 인물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네. 이분들 입장에선 사실 꽃놀이패죠.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메시아가 어쨌든 탄압을 받고 희생당하는 것을 발판 삼아서 자신의 정치 일정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실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윤석열 탄핵이 이제 만약에 기각이 되고 직무 복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이 정권에서 뭔가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다만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탄핵이 인용되고 그 이후에 자신이 어떤 이 정치 세력을 자신의 어떤 지지자로 모아서 미래에 뭐 배지를 달거나 혹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당 내 활동을 좀 꿈꿔볼 수 있는 뭐 이제 마중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이거 윤석열만 불쌍해지네요.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사람. 이용당하고 언제일지 모를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언제 끝날지 저는- 모를 감옥 생활할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열만 갑자기 불쌍해지는.
우리 그런 마무리해야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하나도 안 불쌍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망치고 게다가 저 자꾸 유발 하라리 인용하게 되는데 유발 하라리 책 자꾸 다시 보게 돼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주의와 파시즘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하여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대자들이 인정하고 반대자들이 법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서 계속 항의하는 것을 다 용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이제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쪽에 권력을 주고 집행하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인데 파시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도자의 생각에 동의하면 그것은 국민이고 지도자에 대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용어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써요. 유발 하라리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파시즘이라는 겁니다. 바로 파시즘을 꿈꿨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분이 처벌받는 것은 저는 동정의 여지가 없다, 불쌍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두 분께서 이 윤석열 씨의 최후 변론 가지고 우리 그 끝장을 내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끝장 뉴스 이렇게 마무리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내주는 경제로 넘어가서 더 깊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좀 시장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와 이병훈 작가님 모시고 이렇게 윤석열 씨가 벌인 일이 어디에 뿌리가 있는지 분석해 볼 테니까 끝까지 라이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방열 기자님, 박영식 에디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옮긴 시간 오후 5시 45분에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끝내주는 경제지만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 우리의 내란 사태 그리고 특히 어제 최후 변론이 있었던 이 그 탄핵 심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저자인 이병훈 작가님 그리고 슬로우뉴스 이정환 대표님 모시고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이병훈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처음 모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정환 대표님 계속 뉴스 팔로우업 하시고 뉴스레터 새벽에 보내시니까 네. 최후 변론도 보셨죠? 그렇죠. 아 정말 어제 그 늦게까지 지켜보면서 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반성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 1시간 8분 동안 무려 77쪽 분량의 최후 진실 낭독을 했는데 뭐 한때 우리가 뭐 하야를 선언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그것도 아니었고
놀랍게도 새로운 내용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주장들을 반복했고요. 정말 참담했던 건 이 간첩들이 가짜 뉴스와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풀어놓고 있다. 그걸 들으면서 누가 지금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가 생각도 했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말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역사적인 심판 자리에서 아무 증거가 없이, 그리고 이분이 여러 차례 지금 그 변론을 하면서 전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주장을 마지막에 반복하는 건 이분이 이 심판을 이길 그 의지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 재판관들에게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판소 바깥에 있는 극렬 지지자들에게 말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이 판단을 하는 것인가라고 굉장히 답답하고 착잡한 기분들을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혹시 간첩하니까 이런 망상을 잠깐 했었어요.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예. 국민을 내전 상태에 빠뜨리고 이렇게 해서 안보의 불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 5가지 포인트를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네네네. 첫째는 일단 반전이 없었다. 이 계속 나왔던 게 이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두 사람의 이 증언을 부정을 했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이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단 말은 사실로 거의 드러났고, 체포 명단이 있었다는 것도 홍장원의 거짓말이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여러 경로로 확인되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사람의 말을 뒤집어야 승산이 있을 텐데 결국 뒤집지 못했는데 최후 변론에서도 이 말을 계속 똑같은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을 했단 말이죠. 곽종과 홍장원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주장을 확실히 뒤집지 못하면 질 게 뻔한데 결국 그걸 뒤집을 생각이 없거나 이미 더 이상 새로운 걸 내놓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반전이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소 바깥의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했다. 이 사람도 법조인인데 와서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대결해야 할 텐데 법리적인 대결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간첩 어쩌고 하는 것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이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그리고 지지율과 탄핵 심판도 별개죠. 바깥에서 갤럽에서 탄핵 반대가 몇 %인지 하고 법리적으로 이기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지지율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지층들이 호소하는 전략을 썼는데 정말 이것도 그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순교자 코스프레. 내가 이렇게 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라는 말도 썼어요.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힘든 길을 갔다. 그런 포인트가 또 있네. 자기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나를 생각하면서 이 야당의 폭주를 국민들이 알리려고 했다. 계몽하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제 김계리 변호사가 계몽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다들 제가 계몽되었습니다라고 네. 한 거죠. I am enlightened인가요? 네. 영어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판을 뒤집는 것과 무관한 이야기. 순교자라서 불쌍하긴 하지만 그러네요. 순교자로 용서가 되나요? 이 탄핵 심판에서 결국 이게 파면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누가 봐도 파면감인데 사실 제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 한 몸 희생했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걸 동정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번째 포인트는 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는데 이것도 법조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경고성이든 아니든 뭐든 결국 목적과 결과를 봐야 되는데 경고성이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도 처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의 목적에 경고라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경고성이었으니까 이게 용서가 되는 불법이 아닌 것인가? 거는 아닌 거잖아요. 경고성이었으니까 저 파면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법 계엄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고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건 여전히 이분은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복귀한다면 복귀한다면 있었어요. 맞아. 복귀한다면 와 저것도 기겁을 했죠. 이렇게 캠판을 쳐놓고 기각될 가능성 그리고 복귀한다면 개헌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 보고 와 정말 상황 판단 안 된다.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살면서 아껴야 될 비용, 아끼지 말아야 될 비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호사 비용이다. 이 김계리 변호사나 석동희 변호사를 보면 주변에 변호사들이 어쩌면 조언을 이렇게 안 해줬으면 이런 재판을 스스로 이렇게 자폭에 가까운 발언을 계속할까라는 걸 보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최후 변론에서라도 좀 이렇게 사과와 그리고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기를 바랬는데 끝까지 그걸 배반을 했죠.
아 진짜 저는 아까도 좀 그 끝장 뉴스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변호사들이 변호를 하려고 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이기려고 네. 발언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상품 가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얘기하는 데에 좀 주력하지 않았나. 지금 말씀하신 게 들으니까 딱 생각이 나네요. 이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책인데 민주주의가 경제다라는 부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병훈 작가님이 쓰신 거거든요. 지금 모셨습니다. 아까 소개드렸지만 지금 작가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진짜 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뿌리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헌법재판소에 와서까지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할 정도의 어떤 우리나라의 그런 어두운 뿌리가 있습니까? 네. 저는 사실 그 12.3 내란 사태가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2023년 광복절 발언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해온 발언이 있습니다. 네. 주요 발언. 네. 그 발언들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그 역사를 왜곡한 그 역사관에 따른 왜곡된 역사관에 따른 발언이 한 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정말 극우 파시즘적 그 발언들이 있습니다. 뭐 2024년에 그 유명했던 발언, 대통령은 영원한 권력, 대통령은 법 위에 있다, 야당은 국정의 방해물이다. 아, 그렇게 말했었나요? 예, 예. 이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사실은 이제 국가주의, 국가론 신봉자들이 아니면은 이거 거기 19세기 초에나 있을 법한 그런 네네네. 발언들이고 그러다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 저는 그 발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윤석열은 이념 전쟁을 촉발시켰다. 철질한 이념 전쟁.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스스로 탄핵 그 2차 변론위가 나와서 자유민주주의 이념 하나로 살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유민주주의. 네. 근데 어떤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좋은 말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타령을 하면서 복지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든가 경제를 전혀 돌볼 겨를이 없었죠. 거기에 올인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 이게 슬로우 뉴스하고 민주노총이 작년에 그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이미 발표한 것이 있지만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이 꺼진 것은 윤석열이 경제를 도외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1년 내내 2년 7개월 동안 무려 이념 전쟁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그 뿌리는 결국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과 엘리트 카르텔 플러스 누라이트 세력 그리고 누라이트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자유회의. 이렇게 저는 한국 자유회의. 자유회의라는 예, 단체가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 어떤 곳인가요? 한국 자유회는 2017년에 출범을 했는데 그거는 예전에 그 총리였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그 총리였던 그분하고 근데 사실 그 이전에는 이미 이제 진행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 누라이트 네, 2006년에 시작한 그러니까 누라이트들이 이제 얼굴만 그 외투만 바꿔 입고 그 뼈대는 본질은 그대로 갖고 있죠. 그들이 저는 그 12.3 내란의 전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뿌리다. 그 내란 그 내란 세력을 발본 세관하지 않으면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의 뿌리를 캐야 되는 이유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다져놔야. 예를 들어서 그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사람은 이제 사회적 기본권. 저도 이제 뒤늦게 알았지만은 네네네. 헌법에 있더라고요. 근데 사회권이라고. 예, 하죠? 사회권이라고. 네네. 저도 몰랐습니다. 사회권 굉장히 선진국. 국민한테 좋은 네. 덕분에 저도 헌법 공부했지만은 그런 거를 담아낼 겨를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거지에게나 주는 깡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에. 자유민주주의를. 거지에게 주는 깡통이라고요? 깡통에 불과하다. 가짜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네. 뉴라이트라고 하면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보수 세력 내에서 뭐 젊은 이 보수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나오기 전에 그때 여당 그때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예, 시절에 막 한나라당 보수 정당 내에서 이렇게 일종의 정풍 운동처럼 막 하다가 네. 나중에
처음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역사를 연구하신 분들, 뭐 안병직 교수나 이영훈 교수 이런 분들이 붙으면서 예. 약간 친일 사관 비슷한 거에 여기가 얹어지면서 이게 점점점 증폭돼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돼갔던 이런 걸로 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내란 사태하고 관련이 있는 저는 건가요? 저는 그리고서 이제 그 국민의힘의 저는 건전한 보수라든가 온건한 보수는 그 존재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근데 이제 정말 그 광신적 추종자 극우, 그 편향된 애국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이것이 저는 뭐냐면은 이제 무서운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들이 뭘 이끌고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몽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아, 계몽이라는 언어가 그 뉴라이트 사관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식민지 근대화론은 아시다시피 안병직 교수가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설립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영훈 그의 제자인 이영훈 교수 그다음에 그 이분들이 이제 일본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300억 엔을 지원금 받아서 낙성대 연구소가요. 지원 그건 공개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네네네. 팩트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도 발표했고 300억 원. 300억 엔. 300억 엔. 네. 그러면 300억 엔. 3천 300만 엔, 300만 네네. 엔입니다. 300억 3천만 원 정도의 3천만 연구비. 엔. 근데 그 돈이 1981년이니까 오래전 돈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네네. 작은 돈이 아니고. 당시로서는 큰 돈인데 특히 뭐 근데 인문사회 그 쪽에서는 큰 돈이죠. 그러니까 도요타 재단이 왜 그걸 했겠습니까? 한국의 식민 통치 시절에 그러니까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유입된 결과 그로 인해서 한국이 근대화를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이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나와서 주로 경제 학사를 공부하신 분들인데 거기서 출발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꼬인 거죠.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일제 식민지,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뿌리가 시작됐다. 예. 거기에다가 7, 80년대에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 국민이 만든 그러니까 성장을 경제 성장을 발전을 이룬 것까지도 깐 걸 무시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 역사관을 고스란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그 역사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아시다시피 수많은 약 30여 개의 공공기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뉴라이트 사관하고 관련 있는 분들. 그렇죠. 그 뿌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저는 그것을 역사 진행형 그 쿠데타라고 현재 진행형 역사 쿠데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그냥 예. 뭐 야당이 이렇게 잘못한 거 알려준다 이런 차원을 사실은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세계관의 싸움이네요. 세계관의 그러네요. 싸움이죠. 이 이데올로기를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내가 깨우쳐 주려고 했다. 예.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말씀 듣고 보니 몇 가지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대표적으로 홍범도 흉상철거 논란 같은 경우는 육사에서 사실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들도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느냐 했을 정도인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죠. 네네. 그리고 이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던 이제 우리 또 저기 김태호가 그랬죠. 김태호 차도 그렇고 이제 몇 가지 그런 이념 논쟁과 그 친일 논쟁들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고립되어 갔었잖아요. 고립돼 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고립을 넘어서는 방법은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생각을 포용하고 또 어떨 때는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당시 이제 바이든 날리면 논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친일 그다음에 친미 그다음에 반중 정서를 계속 강화하면서 스스로 고립되고 반대 의견들을 내치고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고 하면서 계속 고립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사실 이번 탄핵 사태를 키웠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는 이제 거기에도 이제 내란의 뿌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실은 이제 그런 그 바이든 날리면 논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해프닝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사실 또 이 사람이 또 괄괄하고 토파하다 보니 말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인정하면 끝났을 텐데 그걸 나중에 언론 탄압으로 몰고 가서 완전히 국민의 절반 이상 그리고 이제 뭐 당시 청력 테스트라는 말도 나왔었지만 절반 이상이 아니라 아마 거의 그 70% 이상의 국민들이 누구나 봐도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날리면이라고 들었는데 그걸 이제 거짓말하면서 찍어 누르면서
결국 그 과정에서 힘으로 찍어 눌렀지만 스스로 고립돼 있었던 거죠. 그 이면에 이제 들어가서 내란의 뿌리를 보면 그런 이제 그 이 역사관, 세계관의 충돌을 이 자기 생각을 꺾지 않으면서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지지자들이 줄어들면서 반대 생각과 대치하면서 결국 그걸 힘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결국 내란까지 가게 된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 역사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맥상통한다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국회에서 네네. 인준 청문회 할 때 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우리 그 선조들의 일제 강점기에 그 국적이 어디냐? 아, 그랬죠. 네. 국적이 일본이라고 보느냐? 하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 네네네. 그러면서 사실상 일본 국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 그 당시에 근데- 일본 국적이었다. 예, 당신은 일본 국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 2018년 대법원에서 판결에서도 이미 나왔고 그 우리나라 정부 수립 때에 일본의 합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네티즌 중에 그 똘똘한 네티즌 중에 이제 생각 있는 역사 인식이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건국절 논란도 마찬가지인데 이영훈 교수가 2006년에 동아일보에다가 그 건국절을 만들자. 그러면은 그 이전의 역사를 깡그리 지워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간다고 다 나와 있고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누구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남북 이 평화통일을 해서 한반도가 이제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은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과 북한의 정권 수립했을 때 그때가 이제 1945년 전인데 네네네. 그러면 우리 19년에 역사를 우리 스스로 지워버리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걸 기준으로 삼느냐 그런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교과서에 나오듯이 그 나라의 조건은 뭐 국가의 조건은 삼요소가 있느니 없느니 그거 참 우스꽝스러운 국가의 삼요소가 뭐 네. 국토, 국민 뭐 예, 그렇습니다. 정부 뭐 이런 거였죠. 예, 예, 예. 그게 있었니 없었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 아니, 작가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얘기하다 보면 헷갈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예, 예, 있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고 그렇죠. 우리가 예. 식민지였는데 그것이 불법적이었냐 아니면 합법이었냐는 논란은 있는 거잖아요. 논란이라기보다 우리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일제는 우리는 합법적으로 조선 왕조하고 얘기해가지고 을사늑양 맺고 합병하고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근데 그게 일본 주장대로 그거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합병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없었고 국토도 없었다. 그러니까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고 김문수 장관이 얘기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우리 근데 헌법에 보면은 1919년 이후에 수립되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일제강점기는 불법 점거였다 일본에 이렇게 우리 헌법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 인식을 갖다 보면 사실은 이제 승자의 역사관이라든가 경제 논리로 모든 것을 역사적인 문제조차 경제 논리로 환원시켜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위안부 그 강제동원 그 사도강산이라 모든 게 우리 국민이 패배자로 피해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둔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피해자 구제도 요원해지고 우리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러니까 그 김문수 고용노동부장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국민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 국민이었다고 인정을 하는 순간 그러면 뭐 어디 강제징용이 아니라 그냥 돈 받고 일하러 간 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카미카제 동원군 때 것도 일본을 지키러 징집돼서 군인으로 간 것도 인정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합법이었다. 예. 야,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역사관이 다룰 수는 있는데 역사전쟁을 대통령의 권위로 힘으로 찍어 누를 수는 없는 거고 국민들 상당수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그건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이 윤석열의 아마 이분의 성격상 한 번도 반대되는 생각과 부딪혀보거나 누구를 설득해 본 적이 없고 압도적으로 늘 정의를 심판하고
재단하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 전쟁에서 자기가 지는 걸 참을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정권 초반부터 급격히 이 레임덕으로 직면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이 삐뚤어진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또 포인트가 이승만 대통령을 또 이제 국부로 추앙하는 예. 그런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예산도 책정하고 여러 예,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465 예산을 책정하고 네. 국부로 추앙하고 예. 윤석열 정부에서 초기부터 윤석열 그렇게 했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것도 465. 지금 이 역사관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승만을 홍보하는 그런 작업하고 맞습니다. 식민사관하고 다 연관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문제가 확산되냐면은 독립운동가들은 테러리스트로 둔갑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일본이 합법적으로 합병을 했는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맞서는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 그러면 김구 선생님도 테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네요. 예. 아, 그 김문수 장관이 최근에 김구도 중국 국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늘 쫓기는 상황이 아닙니까? 해외에서. 네. 그러면 독립운동을 지휘하는 지휘부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흔히 스파이 영화를 굳이 얘기 안 해도 당연히 10개 이름을 가질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중국 뭐죠? 여권 같은 거 국적을 가질 수 있게 국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근데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윤석열 정부의 결국은 그 역사관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 공조, 그러니까 친미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것은 원래 우리 자국민을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저 사람들은 도대체 그 민족주의가 썩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이념적인 그런 논쟁을 떠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일본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건지 미국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건지 예. 아 작가님 근데 이 시점에서 미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일제 식민사관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친미 내셔널리즘 말씀하신 이건 어떻게 예.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은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을 그 이루게 한 어떤 그것은 이제 일본이 이제 시혜자 역할이지만 이제 미국은 해방시켜준 사람이다. 해방시켜준 그 역사관 때문에 지금까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가장 큰 줄기죠. 그러니까 그 친미 내셔널리즘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나쁜 거는 이전 정부의 좋은 정책은 뭐 언제까지 전쟁을 하자는 건지 그 좋은 정책은 받아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반대, 무조건 생각 없이 판단 없이 비성적 생각으로. 그래서 친미 내셔널리즘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근데 결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트럼프가 됐지 않습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내오고 뭐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무조건 트럼프는 한국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봐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거기에다 대처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근데 또 이 우리 저 극우파 시위에는 성조기가 또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리고 트럼프가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항상 이렇게 핵잠수함 얘기하는데. 타고 와서 구해줄 거라고 그러죠. 네, 그럼 오지 않았습니다. 돌고. 그런데 CIA가 뭐 이렇게 좌파들은 입국 안 시키고 뭐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도 다닌 것 같거든요. 친민 대 내셔널리즘이야. 예, 예, 예.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내셔널리즘 국가주의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민족을 앞세워야 될 것 같은데 또 미국의 속국처럼 생각하는 사고 방식도 있고.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거 굉장히 이제 개인으로 치면은 누구한테 의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국가의 중요 정책을 미국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뭐 미국이 주도하는 뭐 반도체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저기 아시다시피 대중국 수출과 수입이 가장 그 큰 무역 상대국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원 대표님 지금 이병훈 작가님 요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들으니까 이번 사건하고 연결지어 보면 어떤 생각이세요? 그렇습니다. 그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탈출구로 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선택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북한과의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사실 그 사실상 전쟁 직전까지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제 부정선거 그 음모론을 들추기면서 이제 비상계엄을 갔잖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란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뉴라이트 식민사관이나 뭐 건국주 논란, 그다음에 홍범도 흉상처고 논란, 그 비롯한 그런 이제 이 역사 전쟁으로 스스로 이제 고립되고 반대 세력과의 갈등에서 이 국정을 조정하고 타협을 중지하는 그런 역할을 상실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친미 내셔널리즘과 과도한 이 미국과 일본 의존도 외교 정책들이 한계를 맞으면서 이렇게 국정 동력 상실했고 결국 어떤 시점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근본적으로 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 인식과 철학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국정을 조정하고 이제 그 정치를 작동하지 않는 정치 불능 상태에 이르러서 이 탄핵의 직면에 비상계엄을 곧바로 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또 설명되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보통 우리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네. 좀 이상하다 이런 대목들이 많이 있는데 네.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윤석열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걸 봐도 네. 한 30% 정도는 윤석열 네. 대통령 네. 돌아와야 네.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사실은 이런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일탈행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면 사람들이 별로 동조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는데 뭔가 자기가 믿고 있던 이데올로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생겼어. 그렇죠. 이런 거라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까 순교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윤석열은 지금 이제 자기 자신의 세계관, 친미주의, 그다음에 뭐 어떤 이제 그 아까 자유민주주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반공 자유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들을 자기가 그 대변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실 그 이념 전쟁의 한 그 영역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실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그동안 젖어 있었던 특히 뭐 사회 지도층에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식민사관이나 친미 내셔널리즘 뭐 이런 생각을 윤석열 씨가 계엄령이라는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대변을 해주는 역할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간첩을 잡는다. 그리고 그 중국인들이 선거 음모론,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들 그런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사실 그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건요. 저도 그런 해석을 하니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국민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윤석열은 끝까지 어제 승복을 하지 않았던 것도 몇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본인이 진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기각될 거라는 기대가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설령 그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자기 그 강렬 그 극성 지지자들을 끌고 가는 게 장기적으로 자기의 정치적 유리하다 판단했을 거고 또 하나는 심지어 이제 그 아주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면 이게 폭동이 준하는 상황까지 가서 자기가 다시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위험한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동아일보나 그 중앙일보까지도 계속해서 승복을 해야 된다. 사과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제안을 했던 거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 보수 진영 전체가 다 지금 윤석열과 함께 괴멸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30%가 탄핵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40이나 50으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극우, 그다음에 아까 그런 그 친일 사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이제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다 긁고 모아서 30%. 물론 거기에 이제 이재명에 대한 반대 여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30%를 다 긁고 모은 게 지금 30% 좀 넘는 정도일 텐데 윤석열은 그걸 가지고 이념 전쟁으로 한국 사회를 밀어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뭐 간첩을 잡으라고 지시를 했다. 정신 체포가 아니라 간첩을 잡으라고 지시한 거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그런 이제
중국이 음모론을 계속 퍼뜨리는 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음모론이 실제로 그 30%를 끌어모으는데 작동할 것이고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반국가 세력이고 국가의 자유민주를 흔드는 그런 이제 적대적인 세력을 규정하면서 자기 정치적 파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워딩 하나하나가 그런 네. 좀 그런 암시를 주고 있네요, 실제로.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거짓말과 개소리 차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뭐 거의 불시시다 그랬는데 개소리 영역이라고 했지만 개소리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미 그 개소리가 상당 부분 그 내란의 뿌리를 차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그 이념 전쟁의 이데올로기로 뭉쳐 있고 그걸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재명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역사 전쟁에 그 이 한국 사회에 있는 극우 세력들을 강하게 결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몽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깨우쳤다고 말하고 김계리 변호사 얘기가 전환길 같은 사람들이 뭐 전환길 같은 사람 역사 강사에 나서가지고 이걸 역사 전쟁으로 그 포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부분이 이 책 안에서 많은 분량을 다루지 않았지만은 저는 위험한 정치인들을 개소리 많이 하는 정치인들을 위험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 위험한 정치인들을 그 투표로 심판하든 무엇으로 심판하든 심판을 하고 정부 주요 기구의 요직에 앉지 못하도록 네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개소리가 위험하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도 그 사소한 그 거짓은 한단 말입니다. 근데 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 그 반대 그 거짓과 그 구별할 줄 아는데 그 바이든 날리면 그 사건과 사실을 이제 개소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정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미국의 프랭크퍼트라는 철학 교수가 뉴욕대 이제 은퇴하신 분이 이제 철학 교수가 오래전에 분석한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그 철학 책이 있습니다. On bullshit. 읽어봤습니다.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편, 그 정치적 진영 편을 그 지탱하고 끌어들이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세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 김문수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말구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엊그제 누구죠? 저 책을 낸 한동훈 전 대표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할지 모른다. 계엄할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발언이라든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그런 발언했습니다. 계엄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얘기인데 그분들은 계엄할 것이 예상되는 사람이 아니라 계엄을 한 사람하고 같이 일했던 법무장관과 대통령으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오랫동안 측근이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알았으면 그걸 자기가 막아야지. 그 말씀 듣고 보니 이념 전쟁의 측면에서 혹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응답자 이념 성향이란 그 표정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들이 꽤 30% 이상 나온다고 치면 이 표는 이제 응답자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할 때 내가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를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론조사 표집을 할 때 뭐 전북에 몇 명, 뭐 남성 몇 명, 연령대 몇 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표집이 아니라 정해진 표집 없고 그때 달라지는데 주관적으로 자기가 그렇죠, 정하는 주관적인데 거죠. 보시면 그 비상계엄 이전에는 그 한 그 파란색이 진보입니다. 빨간색이 보수고요. 진보가 지금 이제 탄핵 이후 국면에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탄핵 국면 이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리얼미터 자동답 전화인데 보면 회색으로 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 응답한다라는 것. 또 하나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 여론조사 응답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이 어느 정도 진보 성향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그 가책이 있고요. 또 보면 이제 보수 과학 표집이란 말 많이 나오죠. 보수 성향이 맨날 보면 11월 마지막 주에 244명인데 거의 뭐 그 350명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보면 37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네요. 이게 보수성 응답자들이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전화 왔을 때 받아가지고 끝까지 답변을 이제
한 10분씩 기다리면서 그 설문을 끝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은 이제 최근 최근 두어 달 상황에서 보수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극우 성향 응답자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중도 관망파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 게 한국 사회가 그만큼 이제 그 양극단으로 이제 그 극단화하고 있고 상당 부분 옛날 이제 그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사라지고 윤석열 찬성과 반대,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찬성과 반대로 스스로 이제 그런 이제 아주 극렬 지지자들만 남고 상당 사람들이 정치를 관망하거나 아니면 이 탄핵 국면에서도 실제 의견을 잘 내지 못하는 상황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그 보수 과다 표집, 진보 과수 표집에 이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제 그런 거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탄핵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극단적인 이념 갈등, 한국 사회의 갈등과 이 혐오,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그 공격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탄핵 국면을 계기로 해소될 것 같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더 지속되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역사 전쟁이라고 한다면 예, 사실은 역사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고 그걸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히틀러 독일의 나치가 독일의 역사를 아리안족의 역사로 해석하는 예, 것을 이제 극명한 예로 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네. 역사 전쟁이 국민들 사이에서 토론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전쟁이 될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학계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공론화가 막 된 다음에 거기서 밝혀진 사실들을 가지고 좀 정리된 다음에 정치권에서 받아다가 제도화시키고 입법하고 뭐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정치인이 어떤 자기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 역사 전쟁을 받아 안아서 투사가 돼가지고 그걸 들고 뛰니까 온 국민이 다 내전 상태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뭐 건국절 논란 같은 건 사실 아주 극단적인 그 이론으로 봤었고 이미 또 문재인 정부 지나면서 어느 정도 그 사회적으로 정리된 이슈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홍범도 형사 논란이나 이제 그 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등의 이제 왜곡된 발언들로 이제 이게 이슈가 전면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면화됐고 이념 전쟁이 아직 남아 있는 데다가 저는 그래서 어제 이제 김계리 변호사의 저는 계몽됐습니다 발언이 처음엔 보고 되게 우스꽝스러운 뭐 되게 희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계몽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30% 이상 된다고 치면 여전히 그 역사 전쟁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이 갈등 이슈로 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게다가 지금 종교가 끼어 있잖아요. 네. 보수 개신교단이 네네. 일부가 끼어 있는데 송광호 목사 비롯해서 그러면 이거는 믿음의 문제로 간단 말이죠. 네. 그다음부터 토론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 신을 부인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는 안 되는 건데 내가 믿는 역사가 내가 믿는 계엄이 이렇게까지 돼버리면 이건 그 다음에 완전히 내전으로 가게 되는. 말씀하시니까 우려스러운 생각난 것이 아까 이제 지금의 이제 극우 쪽으로의 보수들은 이제 제가 이념형 보수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건전한 보수와는 차별화되는. 근데 그 이념형 보수는 결국은 아까 역사 문제와 전부 연결된 걸로 우리가 봤을 때 과잉 신념이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치면 과잉 신념이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 권력의 힘. 그러니까 정부 기구의 힘을 빌려서 하니까 과잉 신념의 권력화. 그것이 매우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위험한.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이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예. 성공했으면 지금 바로 역사 교과서 다 바꾸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자, 오늘 지금 너무 진짜 근본적인 내란의 뿌리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몰입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시간이 다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어쨌든 앞으로 우리 그 탄핵 그 심판이 이제 뭐 진행되는 거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어쨌든 3월 중순 정도까지는 파면이 될 거고 그다음 조기 대선으로 갈 거다. 다른 변수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뿌리는 지금 우리가 밝혀냈기 때문에 이 뿌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좀 두 분 말씀 주시고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까요? 네네. 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그런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말하는 잠깐 이해할 수 없는 그 국민들이 3명 중 1명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사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50%를 차지하면 이기는 게임이니까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우린 그 다음을 봐야 된다.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이제 그 내란 세력들이 퇴장하고 아마도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게 이제 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우리가 그 집권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갈등을 넘어서는 새로운 그 사회적 아젠다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보 보수의 갈등을 넘어서서 민주와 반민주, 상식과 비상식의 어떤 그런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크게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작가님은 어떠세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 식민지 근대화론, 뉴라이트 역사관 이거 좀 이 뿌리를 더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그 윤석열이 지난 2023년에 광복절 기념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치 이념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정치 철학은 이념이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가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되고, 그 온 국민이 정말 그 깨어나야 되고, 네. 그 바꿀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우 보수적이 태극기 부대라든가 아직 안 바꾸겠죠. 네.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까지 뭐 그 강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윽박질러서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내란에 지지해온 그 이념적으로 사실은 정책화를 왜 한국 자유회의가 그 윤석열 보수정부 출범 때부터 주요 정책을 그 제안하고 입법화하거나든가 전개시키고 하는데 힘을 많이 보태어 왔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그게 사실 더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일반 장관들은 뭐 국회에서 뽑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일정 기간 후에는 이제 물러나서 또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아시다시피 뭐 역사편찬위원회라든가 수많은 독립기관, 독립기념관장도 그렇고. 네, 국가인권회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그들은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윤석열의 이념 전쟁을 계속 그 진행시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란의 뿌리를 캐야 되고 그런 역사적 시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결국은 윤석열이 망친 경제는 민주주의가 경제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제일 그 무서운 거는 또 그 변화된 지금은 이제 그 응원봉이 의미하듯이 저는 응원봉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응원봉 2030 세대는 그 옛날 586 세대의 그 뭐죠 이렇게 시위를 응원봉으로 대체했는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나쁜 권력을 기억하자. 내란 세태를 뿌리는 거야. 나쁜 권력, 선한 권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네. 권력이란 건 권력 자체가 원래 그러한데 어떤 양쪽의 진영 논리에만 너무 빠져서 어떤 팬덤을 형성해서 거기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가 각자 애국심인데 그 애국심이 무서운 얼굴을 한다면은 숨어 있는 얼굴은 분노와 그러니까 혐오와 증오의 애국심으로 분출된다는 거죠.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 태도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인정하는 건 하나도 윤석열 없었으니까 씨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도 인정 사과하지 않은 안 것처럼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기만하고 단 한 개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만은 기억하고 예.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게 오늘 이병훈 작가님의 솔루션이신 예.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의 상식, 커먼 센스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로는 우리의 상식이라는 건데 그거는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이고 그리고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1919년에 시작해서 이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불행하게도 일본에 의해서 35년간 강점이 되었었지만 그동안에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우리의 불법적으로 점거된 이 영토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어쨌든 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해방이 되었고 독립했고 그 힘으로 민주화도 이뤘고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하면서 왔다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커먼센스. 이 그라운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려는 정말 무서운 시도가 윤석열의 내란이었고 계엄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서 너무 좋았는데 앞으로도 그래도 30% 국민의 30%는 이런 사실을 소극적이나마 믿고 있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우리한테 주는 경고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지 그 생각을 그런 이 커먼센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어쨌든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45분에 진행되고요. 오후 5시에 시작되는 끝장 뉴스 이어서 바로 진행되니까요. 내일도 라이브로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병훈 작가님,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의 작가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해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